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제 2014년이죠. 올해 이제 17회 주택관리사부 자격시험이 있어요. 이제 민법에 관한 우리가 이제 이론 강의가 끝났고요. 앞으로 이제 또 문제 강의가 있겠죠. 문제풀이 강의를 하기 전에 우리가 조문하고 그다음에 판례에 관한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너무 많은 자료가 있으면 공부하는데 아주 너무 힘들기 때문에요. 지금 여기 민법 총칙에 관한 자료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민법 총칙에 관한 자료는 아마 여러분들 수험생들은요 PDF로 이렇게 아마 제공이 될 거예요. 그런데 이 민법 총칙에 관한 자료는 판례와 그다음에 조문과 이론을 완벽하게 묶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이제 기본서 같은 것은 양이 좀 많고 이렇게 펼쳐져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판례하고 그다음에 조문하고 이론을 압축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요. 민법 총칙에 관한 24문제를 맞추는 데는 100% 지장이 없는. 그래서 이 한 권으로 여러분요 24문제를 다 맞출 수 있는 그런 자료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물권법하고 채권법은요. 물권과 채권은 사실 이렇게요. 조문하고 판례를 하면 너무 범위가 넓어가지고요. 기존에 이제 국가고시에 있었던 시험이 있어요. 그래서 약 한 10년 전에 시험이 있단 말이죠. 그 국가고시 시험을 위주로 그렇게 해서 문제를 편집을 해서 여러분하고 다시 강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민법 총칙의 경우는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 민법 총칙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조문하고 그다음에 여기 이론 있죠. 여기 그다음에 또 판례 이것을 완벽하게요 3.17에서 완전히 정리를 해놨거든요. 이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정리를 한 것이 아니고요. 지금까지 있던 10년물의 국가고시라든가 공중사라든가 이 모든 시험을요 다 묶어가지고 거기에서 기출됐던 판례들을 중심으로 그다음에 그런 이론을 중심으로 엮어놨기 때문에 이것 한 권을 보시면 여러분들이요 24문제를 맞추는 데는 전 방금 얘기했지만 100% 지장이 없는 것이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구성을 보면 조문이 이렇게 있죠. 조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요 판례가 있고요. 판례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세 번째 이론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요 국가고시 기출지문문 있죠. 기출지문 이 기출지문 문제 이 모든 것이요 한꺼번에 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한 권에요 우리가 판례 강의, 조문 강의 이 한 권의 강의를 딱 보면 여러분들이 다른 모든 강의를 다 듣는 것과 똑같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반복적으로 이렇게 좀 봐줬으면 그렇게 좋겠습니다. 알겠죠?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충분히요 이걸 가지고 응용에 대해서 문제풀이라든가 그다음에 또 모의고사라든가 모든 시험에 대비할 수 있단 말이죠. 그다음에 이제 물권법과 채권법은 어떻게 할 거냐면요. 일단 물권은 조문도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물권은요 지문 있죠. 기출지문. 각종 국가고시 기출지문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 시험하고 가장 이제 맞는 게 공인중개사 기출지문이거든요. 공인중개사요.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물권법은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중에서 약 한 3년분 이렇게 모아놓은 기출문제 지문 그 지문이 우리 시험 범위하고 가장 타당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물권과 채권 이제 갑자기 문제가 늘어났기 때문에 너무 어려운 분야에서 나올 것 같지 않고요. 그래서 이 공인중개사에서 역대 기출됐던 물권법의 문제 그 문제를 가지고 강의를 할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아마 이것이요 조문하고 그다음에 그 밑에 있는 기출 지문하고 가장 완벽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이게 이제 8문제 나오겠죠. 그러면 이제 채권법은 좀 문제죠. 채권법은요 너무 양이 많기 때문에요. 채권법은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채권 총론은요 일단 조문으로 일단 해결을 하고요. 채권 총론은요. 그다음에 채권 강론의 계약법이죠. 계약법에 관한 것도 이제 우리가 지문을 이렇게 봐야 되는데. 다른 국가고시 문제를 보기에는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요. 이것도 공인중개사 시험 범위하고 가장 이렇게 흡사하게 공부하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물권과 채권은 공인중개사 기출문제하고 그 다음에 국가고시 문제, 기출지문을 섞어가지고 그래서 가장 빈출이 많은 그런 지문을 위주로 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강의를 하도록 하고. 그런데 이제 민법 총칙은 이제 우리가 워낙 많은 시험 문제가 나왔고, 다양하게 나왔고, 지금까지 문제가 많이 나왔잖아요. 대부분이 민법 총칙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민법 총칙을 좀 더 깊게 해야 된단 말이죠. 물권이나 채권에 비해서요. 그래서 우리가 민법 총칙은 조문과 판례와 이론과 기출지문 이것을 한꺼번에 정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료를 보시면 알겠지만, 자료는 이미, 민법 총칙 같은 경우는 조문이요 어느 국가고시에서 시험이 나는가. 예를 들어서 민법 제1조 같은 것은 2003년도 법무사 시험과 2007년도 법원 행정고 시험 나왔거든요. 이런 모든 우리가 이제 기출되었던 근거들을 다 이렇게 기재를 해놨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문을 보면서 어느 조문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이렇게 살펴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그 밑에 이제 판례가 있는데요. 이 판례 이론들은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전부 다 어떻게 했냐면 하나하나 굵은 고딕체로 다 썼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줄을 긋고 그다음에 또 중요한 키워드는 이렇게 고딕체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한번 딱 보면 한 번 강의를 듣고 자료를 보면 금방 알 수 있게끔. 그래서 필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형광펜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그래서 한 번만 들어도 오랫동안 기억나게끔 이렇게 키워드를 굵은 글씨로 이렇게 했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보충적 효력이다. 그러면 이렇게 보충적 효력 이렇게 굵은 글씨로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공부를 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고요. 그 다음에 쉽게 짧은 시간 안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런 소기의 효과보다 훨씬 더 업그레이드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점수를 10점이 아니고 그다음에 학교 점수를 훨씬 더 안정적으로 뛰어넘는 그런 점수를 맞을 수 있도록 또 그런 강의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요. 페이지 2페이지를 한번 보셔요. 그 보면 민법 총칙이라고 나와 있죠. 제1조 민사에 관하여 되어 있죠. 법률. 이때의 법률은 실질적 의미의 법률을 얘기하죠. 여러분 제가 지금 강의하는데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못해요. 왜냐하면 그건 이론 강의가 되면 또 한 60강의 강의를 찍어야 되잖아요. 그렇게는 못하고 이건 특강이니까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론에 대한 강의를 듣고 왔다. 이것을 전제를 하고 지금부터 강의를 하는 것이에요. 자, 민사에 관하여 법률. 이때의 법률은 실질적 의미의 법률을 얘기하죠.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 그러니까 관습법은 성문 법률에 대해서 보충적 효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1번은요. 관습법의 보충적 효력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는 관습법은 재정법에 대한 보충적, 열후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가보면 관습법의 재정법에 대한 열후적, 보충적 성격 이렇게 되어 있죠.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줄 끝을 보면 관습법은 까맣게 된 걸 주로 줄 그어진 것과 까맣게 된 걸 읽어요. 알겠죠? 그래서 관습법은 법원으로서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한 법칙으로서의 효력이 있다. 여기 보면 관습법은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한,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한. 알겠죠? 그러니까 법에 저촉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이것을 보충적 효력이라고 하고 또 한 가지는 관습법은 법원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우리 민법 제1조 법원에 법률이 있고 관습법이 있고 조리가 있는데 판례가 관습법은 법원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 다음에 사실은 관습은요. 단순한 간행이죠. 그래서 법률행위에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한다. 그래서 법률행위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한다.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105조 106조에 보면 법률행위 해석이라는 게 나온단 말이죠. 그 법률행위 해석을 봤을 때 사실은 관습은 법률행위 해석의 기준이 된단 말이죠. 그것을 얘기하고 2번 관습법과 사실은 관습의 차이죠. 관습법이란 거죠. 관습법. 관습법은 일단 뭐가 있어야 돼? 관행이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법적 확신이 있어야 되죠. 물론 이제 판례가 뭐라 했냐? 정당성과 합리성을 갖춰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일단 관행이 있고 법적 확신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 두 번째 줄 끝에 사실은 관습 얘기 됐죠? 사실은 관습은 뭐는 있다. 관행은 있지만 법적 확신에 이르지 않는 것. 법적 확신. 그래서 법적 확신이나 인식에 의해 법적 규범으로 승인될 정도에 이르지 않는 것. 이렇게 해서 이 판례의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 대법원 판례는 관습법과 사실행 관습을 구별하고 있다. 이 말이 중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3번이요. 주장 입증이죠. 관습법은 법이잖아요. 그러니까 법은 누가 입증하는 것이냐? 법원이 입증하는 것이고 법원이요. 그 다음에 사실은 관습은 사실이잖아요. 사실은 나 혼자만 아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관습에서 사실은 나 혼자서 입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 보면 관습법은 법원이 직권으로 확정하고 사실은 관습은 당사자가 입증한다. 이렇게. 당사자가. 그런데 여기서 이제 뭐냐면 당사자가 입증하는데 만약에 당사자가요. 관습을 알 수가 없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는 어때요? 그래서 법원이 관습법의 존재를 알 수 없는 경우가 있죠. 관습법은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는데 근데 법원이 그 관습을 모른단 말이죠. 이런 경우는 어쩔 수 없죠. 그것은 내가 입증해 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관습법은 법원이 입증하는데 만약에 법원이 그 내용을 모를 경우는 당사자가 입증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죠. 사실은 관습은 원칙적으로 당사자가 입증한단 말이죠. 그런데 사실은 관습이 경험칙화되어 있을 때는 그것은 법원이 입증하는 거예요. 왜냐? 경험칙이란 것은 경험 법칙을 얘기하고 법칙은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관습법 원칙적으로 법원이 입증한다. 그런데 법원이 관습의 존재를 모른다. 당사자가 입증한다. 사실은 관습 당사자가 입증한다. 그런데 사실은 관습이 경험칙화되어 있을 때는 그것은 법원이 입증한다.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럼 3번을 다시 한번 보면 관습법은 법원이 직권으로 확정. 사실은 관습은 당사자가 입증한다. 다만 법원이 관습법을 알 수 없는 경우 당사자가 입증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바로 옆에 사실은 관습이 일종의 경험칙일 때 일종의 경험칙
사시험 관습의 일정 경험